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72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생애 가장 추웠던 밤에서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새벽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는지 아무리 눌러도 삐삐 소리만 났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문 옆 카메라가 빨간 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늦었어요. 내일 들어오세요. 미진아 약 사러 잠깐 나갔다 왔단다. 문 좀 열어다오. 지금 애 자고 도연 씨도 쉬어야 해요. 방해하지 말고. 뚝. 소리가 끊겼습니다. 눈송이가 목덜미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축축한 슬리퍼를 벗어 발을 비벼봤습니다. 계단참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2%.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엄마다. 문 좀. 엄마 내일 얘기해요. 지금 진짜 피곤해요. 엄마 발이 너무 시리다. 문. 엄마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끊어요. 통화가 끊기고 배터리도 꺼졌습니다. 저는 계단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이 계단 사이로 날아와 속눈썹에 앉았습니다.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그때 위층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제게 담요를 덮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영자씨 몸 상해요. 여기 이 담요라도. 고맙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문 열어줄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고드름처럼 굳어갔고 발등이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으로 계단을 쓸어 보았습니다.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툭. 그날 밤 저는 문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야밤 외출 금지예요. 약은 미리 사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그런데 제 안에서 오래 버려뒀던 무엇이 천천히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서러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아주 작은 분노였습니다. 저는 시장 사람입니다. 16부터 떡을 쪘고 쉰이 넘도록 장사를 했습니다. 겨울엔 손트임으로 피가 뚝뚝 떨어져도 김 모락모락 나는 떡시루를 꺼내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여름엔 땀이 등에 맺혀도 리어카를 밀며 방금 쪘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마흔에 먼저 갔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자야, 애들만 부탁한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잠들 때마다 손바닥을 꼭 쥐고 잤습니다. 손바닥이 텅 비면 남편의 말도 흩어질까 봐서요.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딸 은정이는 대구에서 살며 오래도록 제 편이 되어 준 아이입니다. 아들 도연이는 서울에서 결혼해 제 곁에 있습니다. 손자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제 몸에서 가벼운 공이 떠오르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 공은 기쁨이었고 의미였습니다. 저는 IMF 때 남편과 함께 대출을 껴서 도곡동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장사꾼이 무슨 강남이냐고.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매달 이자 고지서를 모아 크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그 파일을 꺼낼 때마다 남편이 제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 고생의 족적이자 살아온 시간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예금 3억 5천만 원. 이것은 제 마지막 줄이고 병원비였고 혹여 손주 등록금이 급하면 도와주려던 마음의 저금통이었습니다. 저는 늘 되뇌었습니다. 영자야, 너는 내 발로 서라. 늙었다고 누워만 있지 마라.
그래서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 넘어져도 곁에 사람이 있겠지. 처음 몇 달간은 좋았습니다. 저녁마다 손자가 웃으며 와서 할머니 별자리가 뭐예요? 묻고 며느리는 어머니 뜨거운 물 준비해 둘게요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방에 커튼을 새로 달아줬습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부엌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 밥그릇은 점점 작아졌고 국물은 늘 미지근했습니다. 설거지 힘드시잖아요. 그릇 줄이자고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냉장고엔 할머니 간식 1일 1개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으면 내가 좀 많이 먹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난방은 밤 10시면 꺼졌습니다.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와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저는 두툼한 양말을 신고 이불을 3겹 쌓았습니다. 발꿈치의 각질이 이불에 걸려 사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자꾸 저를 깨웠습니다. 어느 밤 부엌에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명예 빨리 처리하자니까요. 남들 다 그래요.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버티셔. 아들의 목소리는 작게 갈라졌습니다. 치매 진단 받으면 간단해져요. 후견인 신청하면 되고. 저는 그때 컵을 움켜쥔 손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렸습니다. 컵에 있던 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동그란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흔적이 마치 제 이마에 붙은 딱지 같았습니다. 누가 떼어내려 하는데 아직 덜 말라 아파오는. 그 무렵 손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험 끝나면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요. 아빠가 말했는데 할머니가 우리 집 도와주실 거래요. 손자의 우리 집이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 우리 집은 남편의 주머니 냄새와 제 떡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손자의 우리 집은 제 이름이 빠져있는 집이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 저는 2통의 전화를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예, 어르신이 요즘 기억이 많이 흐트러지시고 네, 가족들이 크게 걱정. 요양원 자리는데 어차피 오래 계시진 않을 테니 비용 저렴한 쪽으로. 낯선 상담원의 목소리 너머로 제 이름이 없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미싱대 서랍을 열고 오래전 사놓았던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영자. 떨리는 글씨였지만 문장 끝의 마침표는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마침표 하나가 작은 칼날처럼 반짝였습니다. 눈 오는 그날 밤 약을 사러 나갔다가 현관문이 잠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 밤의 냉기가 아직도 무릎뼈 어딘가에 박혀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탁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미진아, 어제 밤은 너무 추웠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규칙 좀 지키세요. 밤에 나가시면 안 되죠. 아들은 신문을 들어 올리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손자는 이어폰을 꽂은 채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의 말이 툭 끊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안이라는 말은 가끔은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어젯밤처럼 문 밖에서 벌벌 떨며 내 자리를 뺏기는 열쇠로요. 그날 오후 저는 노트를 들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김 여사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누가 묻거든 내가 치매 아닌 거 말해줄 수 있겠어? 김 여사는 제 손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자씨, 내가 본 당신은 멀쩡해. 말할게. 걱정 마. 저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훑고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시장에서 값싼 보청기 파는 노점 옆에서 구식 녹음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말했습니다. 이런 건 요즘 누가 써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씁니다.
오래 버티는 게 필요해서요.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누르니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제 마음속 희미한 촛불과 닮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관찰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몰래 본 그 노트에는 날짜와 함께 정성스레 거짓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0일 같은 말 3번 반복. 10월 12일 가스 끄는 것 이전. 10월 14일 오늘이 며칠인지 모름. 저는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그물처럼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반듯할 수도 있구나. 그 반듯함이 오히려 제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반듯하게 싸워야겠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했어요. 오늘 오후에요.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가슴 포켓에 넣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온화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무렴요. 하지만 잠깐만 선생님 글씨 좀. 의사가 달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바라보다가 손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수건 안에는 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손수건을 들어 올리려다 쪽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밑에 살짝 쪽지를 밀어 숨기듯 제 쪽으로 다시 건넸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아주 짧은 시간 이해라는 불빛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아들은 앞에 앉아 연습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같은 말 반복하시고 날짜도 모르시고 성격도 예민해지시고요. 며느리는 관찰일지를 내밀었습니다. 증상이 꾸준합니다. 위험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작은 스위치를 아주 살짝 밀었습니다. 딸깍. 의사는 기본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둘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어디냐? 제 생년월일 간단한 계산.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지 기능은 또래 평균 이상이십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기록이. 의사가 조용히 글을 보았습니다. 기록이 다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날 검사 결과지는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굳혔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자는 대기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다 말고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서며 쪽지를 다시 가슴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김영자. 의사는 그 쪽지를 보았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제게 아주 큰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외딴 섬에서 육지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다리.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전화를 여러 통 걸었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무료 법률 상담에 예약을 했습니다. 가정 내 고령자 재산 침해 의혹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만나 뵐게요. 오실 수 있죠?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의 예금과 자동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옮겼습니다. 가족분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저를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집을 당장 파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내 이름으로 신탁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탁을 하시면 가족 동의 없이 함부로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서류에 도장 좀 찍으세요.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 했잖아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관찰일지를 탁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 정도로 정성 들이는 거 안 보이세요?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그대로 켜졌습니다. 여보, 명예 빨리 바꿔. 치매로 밀고 나가면 편해. 후견인 신청하면 끝이야. 녹음 속 우리 집 목소리가 우리 집을 조용히 돌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줄 덧붙였습니다. 위급 상황 대비하려고 변호사 상담도 예약해 두었단다. 그날 밤 저는 은정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그동안을 울지 않고 버티다가 그제야 울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문 밖에서 밤을 새웠다. 전화 너머에서 딸의 거친 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갈게요. 기다려요. 다음 주 동사무소 작은 상담실에서 저는 법률지원관, 담당 사회복지사,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복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입니다. 모두 진심을 말해 주십시오. 저는 쪽지와 녹음 파일, 그리고 김 여사 진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원관이 녹음을 틀었습니다. 치매로 우기면 편해. 요양원 자리 어차피 오래 안 계실 테니 싼 대로.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지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선 후견인 신청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학대 의혹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제야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몰렸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가 몰릴 때 어디 있었니? 눈 오는 밤 문밖 계단참에서 떨던 내 엄마 옆엔 내가 없었단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단절을 말했습니다. 나 별거하겠다. 주소도 옮기겠다. 내 돈과 집은 내 이름으로 지킬 것이다. 지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시 긴급 임시 보호소나 공공임대 연계도 가능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방 하나면 됩니다. 조용히 살 수 있으면. 그날 집에 돌아와 작은 캐리어에 옷을 개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조심히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나를 데리고 나가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원룸은 작았습니다. 싱크대 오른편에 창이 하나 있었고 오후 3시면 햇살이 길게 바닥을 쓸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바닥에 등을 붙이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곳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가서 컴퓨터 글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라고 해서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영자. 제 이름이 화면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멋진 이름입니다. 저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주치의도 바꿨습니다. 의사의 책상 위에 제 쪽지가 놓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쪽지 말고 당당히 말하세요. 나는 내 이름을 지킬 겁니다. 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을 지킬 것입니다. 선생님. 은행에서는 신탁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류에 사인을 하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이들 서류에 도장만 찍어 주던 손이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3통 썼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도연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하지만 사랑과 허락은 다르다. 너는 내 허락 없이 내 돈과 내 이름을 가져가려 했다. 그 순간 너는 아들이기 전에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가 다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은 남의 문을 닫지 않는다. 남의 이름을 빼앗지 않는다.
둘째 며느리에게 미진아, 너는 내게 엄마라고 불러주던 첫날이 있었다. 그날 내 손이 따뜻했다. 그 손으로 내 문을 잠그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내게 준 김치와 반찬이 내 아이 입으로만 가고 내 마른 날 저 문 밖으로 내보냈구나. 이제 나는 내게 반찬을 주지 않는다. 대신 너도 너 자신을 지켜라. 다시는 다른 이의 취약함을 이용하지 말아라. 셋째 손자에게 준호야, 우리 집은 할머니의 집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약속이다. 약속이 사라지면 집은 그냥 벽과 천장뿐이다. 너는 아직 어리니 배워라. 사람의 물건을 갖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다시 읽고 내 엄마 아빠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을 때 제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봉투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안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얼음 조각이 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이 작은 가방을 들고 제 방 앞에 섰습니다. 눈이 살짝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그날 밤 문 열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인스턴트 미역국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두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국을 한 숟가락 떠 먹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다 알았습니다. 효자라고 홍보하던 게 다 가짜였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겪을 일은 겪어야 한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그 질문은 엄마한테 묻는 게 아니다. 세상에 물어라. 사람들에게 물어라. 그리고 내가 문을 열어야 한다. 닫은 문이 아니라 내가 닫았던 문부터. 그날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문 잘 잠그고 다니거라.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 새벽 저는 복지관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끝을 따라 봄꽃잎이 모였습니다. 햇살이 배낭끈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호주머니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 주름이 많고 눈이 또렷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안녕. 내가 너를 지켰다. 그날 오후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잘한 일이라는 주제로 써봅시다. 저는 공책을 펼치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문 밖 계단참에서 떤 밤을 기억한 것. 문이 열렸을 때도 그 서러움을 잊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서러움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지킨 것. 그게 내가 제일 잘한 일입니다. 글씨가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장 마지막의 마침표는 이번에도 또렷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저는 아주 작은 꿈을 떠올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조금 더 오래 쬐는 꿈. 시장에 가서 떡 2덩이를 사서 이웃들과 나눠 먹는 꿈. 그리고 언젠가 손자 준호가 제 방 문을 두드리고 할머니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꿈. 그날 밤 저는 스탠드를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이름을 아주 천천히 불러보았습니다. 김영자. 그 이름은 문을 여는 소리와 닮았습니다. 안에서 여는 문, 내가 나에게 열어주는 문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문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방은 따뜻했고 제 이름은 또렷했습니다.